근대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급속도로 발전하던 테크놀로지. 이는 곧 한 사회의 성격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됐다. 기술적 발전이 대중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매스미디어의 광범위한 보급이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번 학기 대중문화와 영화 비평 수업을 통해 근대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라고 불릴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논의를 되짚어보면서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중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영화에 대한 분석의 틀을 학습해보도록 한다. 이론적 학습이 바탕이 된 실험, 실습, 비평 및 분석은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각종 대중문화 현상들, 그리고 영상 매체와 영화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성찰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이번 학기 대중문화와 영화 비평을 함께 공부하게 될 장일입니다. 대중문화, 문화 혹은 대중영화, 영화 비평이라는 말을 흔히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많은 매체들이 대중문화나 대중영화의 형태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문화란 무엇이냐, 대중문화란 무엇이냐, 혹은 대중영화, 대중영화 비평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대답을 내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문화, 대중문화, 대중영화, 영화 비평이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러한 이론들 혹은 비평 이론들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중영화를 접할 때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란 말 역시 한마디로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상적으로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도 막상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가족들과 친지들과 대화를 할 때 문화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 대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이 문화를 살펴보기 이전에 간단히 문화를 접근하는 세 가지 방식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문화를 뛰어난 것, 교양의 의미로 살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를 예술 혹은 정신적인 산물로서 파악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징 체계 혹은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자연 혹은 원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즉, 인간적인 인위적인 작용을 자연에 가하여서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변모시키고 혹은 그것에 더하여 뭔가 다른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라고 보는 것이죠.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 진화하면서 만들어온 모든 사회관계 혹은 조직들, 모든 정신적인 산물들 등등을 아우르는 개념이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치, 경제, 법, 제도, 사회, 종교, 예술, 문학, 도덕, 풍습 등 이 모든 것,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바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혹은 장소에 따라서 이 문화라는 개념은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문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사회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동태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태적인 개념으로서의 넓은 의미의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헤게모니라는 단어입니다. 헤게모니는 한마디로 패권 혹은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지적, 도덕적, 리더십 혹은 지도력을 말합니다. 강압적인 힘, 강압적인 폭력과 반대되는 의미의 개념인데요. 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그람시였습니다. 그람시는 이 헤게모니라는 것이 어떤 지배계급, 특정 지배계층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이나 강압적인 힘 외에도 어떤 특정의 대중으로부터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헤게모니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헤게모니 개념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 혹은 피지배계층은 지배계층의 이해관계를 자연스러운 것 혹은 상식적이고 너무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정황을 갖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람시는 이 헤게모니를 모든 사회의 문화생활 속에 존재하는 통합적 관계망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헤게모니는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특정 계급이 무조건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누구나 다른 조직, 다른 집단, 다른 개인이 이 헤게모니를 성공적인 헤게모니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헤게모니 개념이 문화 혹은 대중문화를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란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동태적인 개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헤게모니 개념을 통해서 다층적인 집단, 다양한 개인들이 다채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장인, 문화와 대중문화, 그리고 대중영화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고 심오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서의 이 문화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뛰어난 것 혹은 교양으로서의 문화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 개념을 주창했던 것은 아놀드나 리비스 등의 문학 비평가들이었습니다. 문화를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산물로 보되 정신적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정 수준에 다다란 작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성취를 이끌어내는 작품, 교양적인 수준 이상의 작품들만을 문화로 간주했던 것이죠. 이들은 당연히 문화를 자연 혹은 원시에 대립되는 개념인 것으로 파악했고, 이 개념 속에는 엘리트주의 혹은 서구의 우월주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 취미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리엔트, 즉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상의 동기 또는 제재로 삼은 것, 이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이다. 그러나 오늘날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단어는 이와는 달리 부정적으로 쓰이곤 한다. 다분히 서구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는 원시적 야만이나 자연을 지칭하며 서구의 문화 및 문명과 대비되는 제3세계에 뒤떨어지는 문화 수준을 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와호장룡이나 영웅, 무극, 그리고 취하선 등의 아시아권 영화가 서구의 평론가나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리엔탈리즘을 적절히 이용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은 문화를 예술 혹은 정신적인 산물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개념의 문화도 이 정신적인 산물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뛰어남으로서의 문화는 정신적인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산물 중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 도달한 작품만을 문화라고 봤던 것에 비해서 이 예술 및 정신적 산물로서의 문화 개념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산물을 문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정신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영역으로는
문학, 예술, 교육, 종교, 방송, 영화 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개념의 문화는 보통 우리가 신문의 문화면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혹은 방송의 문화 섹션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하지만 이 물질적인 것과는 절대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겠죠.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자연과 맞서 싸워 나가면서 그 자연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물질적인 생산과 분배의 과정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의 문화 개념 역시도 뭔가 모자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상징 체계 혹은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 개념이 있겠습니다. 이는 사회학, 인류학 혹은 문화 연구에서 다루어지던 문화 개념인데요. 이 상징 체계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언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인간 문화의 상징 체계인 것이겠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그 인간들 간의 상호 관계를 담보해 주는 상징 체계로서의 언어라는 것이죠. 이 언어를 비롯한 이 생활적인 양식의 총체적인 생활 양식이 바로 문화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질적인 생산과 분배의 과정까지도 이 세 번째 문화 개념에는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세 번째 개념으로서의 문화를 바라볼 때에는 각 집단 간의 문화의 차별성이 위계의 질서, 즉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문제, 단지 다른 것일 뿐이다의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의 문화를 살펴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일반 문화 등등의 문화 개념의 구별일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일단 몇몇 학자들, 이론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좀 전에도 언급했었던 그 뛰어남으로서의 문화를 주창했었던 아놀드와 리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는 문화는 인간 사고의 표현의 정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문화를 뛰어난 것, 교양의 의미로 파악을 했었고요. 더불어 그의 책 컬처 앤 아나키에서 아놀드는 이 무정부 상태라는 개념을 대중문화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급 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대중문화를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전의 문화, 예전 17, 18세기의 문화를 고급 문화로 칭송하면서 18세기 후반 이후, 즉 산업혁명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대중문화는 이 정치적 무질서의 징후임과 동시에 무정부 상태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퇴락한 문화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식인들, 문화적 지식인들이 이러한 문화를 정화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일반 대중들은 이들 문화 엘리트들에 의해서 선도되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이분법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놀드의 문화 엘리트주의는 초창기 영국 BBC, 공영방송이죠. 공영방송 BBC의 방송 이념으로 자리 잡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놀드의 영향을 받은 리비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리비스는 아놀드의 문화 정치학을 도입하여서 1930년대의 소위 문화적 위기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리비스 역시 아놀드와 유사하게도 17세기의 문화는 유기적 공동체와 그것이 구현하는 살아있는 일반 문화이다. 즉 19세기 산업혁명 이전의 문화는 일반 문화로서 지식인이나 교양인 혹은 일반 대중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즐길 수가 있는 좋은 문화였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문화적 쇠퇴와 퇴락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정지할 필요가 생겼다라는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리비스에 따르면 일반 문화는 두 개의 문화로 조각나게 됩니다. 즉 소수의 엘리트 문화와 다량 문화, 대량 문화 혹은 대중문화가 그것인데요. 바로 이 대중문화 혹은 다량 문명은
교육받지 않은 다수에 의해 소비되는 상업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상업문화의 특징은 바로 대중을 무지몽매한 상태로 빠뜨린다라고 리비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노동자들은 노동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을 즐겼습니다. 여가라는 것이 재창조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를 새로운 것을 다시 창조한다라는 의미의 리크리에이션이라고도 불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30년대, 18세기 후반 이후 1930년대 극에 달했던 이 문화적 위기의 시대에는 더 이상 리크리에이션이 아니라 문화는 디크리에이션, 창조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존재로서의 대량 문화가 되었다. 상업 문화가 되었다. 라면서 이들 대중문화를 리비스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놀드가 주장했던 것과 유사하게 리비스 역시 문화적 선교단, 즉 문학적 지식인들의 소수 정예 부대를 구성해서 일반 대중들을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에까지 이릅니다. 실제로 그러한 실험을 하기도 했고요. 아놀드와 리비스의 믿음은 소수의 엘리트가 문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즉 요즘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의 성격과도 흡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아놀드와 리비스의 사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았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레이먼드 윌리엄스입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아놀드와 리비스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특히 리비스의 문화정치학을 비판하면서 일반 문화 혹은 유기적 공동체가 형성하고 있는 이 문화라는 개념 속에 빈궁함이나 폭정, 질병이나 사망, 무지나 좌절 등 삶의 안 좋은 측면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일지언데 좋은 측면만을 부각시켜서 낭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리비스가 제시한 것은 역사적인 설명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낭만적인 회고일 뿐이다 라고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의미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은 아놀드와 리비스의 이 문화 개념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으로 문화 분석의 기술을 대중적인 형태에 시도했다는 것이죠. 문화적 선교단, 소수 정예부대를 구성해서 직접 일반 대중들과 상대하면서 만나고 교육시킨다라는 개념, 즉 직접 무언가를 현실적으로 문화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행해 나간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 개념이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화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문화는 비어있는 개념이다.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동태적인 개념이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전적 막스주의 문화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스주의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우선 토대와 상부구조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드릴 만한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토대는 경제적 하부구조이다 혹은 생산 양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부구조는 토대에서 비롯된 각종 제도 그리고 이러한 제도에서 나온 사회적 의식의 결정화된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치, 법, 교육, 문화, 종교, 윤리, 철학, 미학 등 모든 것이 상부구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막스주의에서는 이 경제적 하부구조인 토대를 훨씬 중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대가 상부구조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토대가 상부구조를 조건짓거나 결정짓는다 등등의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생산 양식이고 그 나머지 모든 의식적인 측면은 이 경제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고전적 막스주의 문화로는 이 경제 결정론,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문화는 그것을 단지 반영할 뿐이다, 수동적으로 반영할 뿐이다 라는 문화 반영 이론인 것이죠. 하지만 엥겔스 같은 사람은
이러한 경제 결정론의 환원에 대해서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의 토양을 만들기는 하지만은 상부구조 자체의 노력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약간 수정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엥겔스의 수정된 막수주의적 이론은 훗날 알티세르와 같은 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상부구조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상부구조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경제적 하부구조, 토대 이외에도 사회적인 관계, 문화, 의식 등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이제는 중시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상부구조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수업의 첫 번째 부분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던 이 넓은 의미의 문화 개념, 인간 생활의 총체적인 생활 양식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문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대중문화와 영화 비평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헤게모니 개념을 비롯해서 문화란 여러 집단 간, 여러 사람 간, 여러 개인 간의 갈등의 영역에서 형성되는 시시각각 변하면서 형성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문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대중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략하게 다음 시간 내용을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라는 개념도 문화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아주 비어있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문화보다는 분명히 하위 카테고리이겠습니다만은 대중문화 역시 아주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양한 학자들이 다른 의미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5가지, 6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대중문화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다. 수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로 환산해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경향이겠죠. 두 번째는 대중문화란 고급문화 이외의 문화다. 이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이분법적인 사고구조를 바탕으로 대중문화를 생각하는 견해이겠죠. 세 번째는 대중문화는 대량문화이다. 즉 대량적으로 대량 생산되어 대량 소비되는 상업문화이다. 이것은 정치 경제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그런 견해이겠죠. 네 번째는 대중문화는 민중 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다. 즉 민중문화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오늘 배웠던 이 헤게모니 개념과 유사한 이 문화를 과정으로서 변하는 것으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것이겠죠. 대중문화는 사회의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의 갈등과 경쟁의 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각으로 바라본 대중문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과연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물론 이 각 포스트 모더니스트 사이의 의견이 상당히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수업 시간과 다음 수업 시간이 이 문화의 개념 그리고 대중문화의 개념 조금 이렇게 딱딱한 내용이 되었죠. 이 문화, 대중문화 개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소한 이름들과 이 생소한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이 수업을 첫 2강을 진행한 이유는 이 대중영화라는 것 그리고 이 영화를 비평하는 데 필요한 어떤 비평적 툴로서의 그런 기능하고 있는 이 개념들의 역사, 이 개념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침투했는가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2강, 3강이 지나고 이제 영화라는, 영화 비평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테니까요. 그 전까지 다소 지루한 이 개념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